안녕하세요. 보이스북 그남자 채널의 그남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와 나눈 대화는 어땠나요? 혹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은 빌리버튼 출판사에서 발행한 이상하님의 저서 끌리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입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같이 어른의 대화에 대해 슬쩍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한 스푼, 따뜻함 한 스푼, 그리고 조금의 솔직함까지. 여러분의 말투가 오늘 조금 더 멋져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기대감을 품고 끌리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 이 책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할 말만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급한 성격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빨리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대화에서도 좀처럼 천천히가 없다. 이들은 말의 속도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타이밍도 빠르다. 상대의 말이 끝나면 내가 말을 하고 내 말이 끝나면 상대가 말하는 것이 보통의 대화 순서지만 이들은 이 타이밍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빠르다. 그래서 종종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심지어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말을 아예 생략해 버리려 한다. 상대가 하려는 전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누구에게든 무례하게 느껴진다. 두 번째 특징은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할 말부터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상관없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준비한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말이 머릿속에 딱 정해지면 더 이상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대화는 태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상대의 말을 다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인데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기도 전에 내 말을 하면 대화의 결이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기적인 대화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이유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싶기 때문이다. 동의와 동조는 대개 맞아, 내 말이 같은 짧은 추임새 형태로 잠깐씩 등장하지만 부정이나 거부는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길게 말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상대의 말을 충분히 다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도 되는데 나와 다른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보니 말을 중간에 끊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세 가지로 구분짓기는 했지만 말을 습관적으로 끊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특성을 고루 가졌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 끊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전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악의 없이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을 끊는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부정적인 기분을 전달하는지 이해하고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습관이란 참으로 무서워서 몇 번의 노력을 하는 정도로는 고치기가 매우 힘들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말 끊지 말아야지. 끝까지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대화에 임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대화라도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말을 끊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말을 끊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좋은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대화해야 한다. 이때 토킹 필로우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토킹 필로우는 자꾸 말을 끊는 아내의 습관으로 고민하던 한 지인에게 내가 제안했던 방법이다. 지인의 아내는 말을 항상 중간에 끊는 버릇이 있었다. 싸울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습관처럼 지인의 말을 끊곤 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도통 적응이 안 되었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자기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무시당하는 기분까지 들어 그는 아내의 그 습관을 꼭 고쳐줬으면 했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그에게 나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보았던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드라마에서는 한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아 불편한 이야기를 하며 가족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작은 쿠션을 하나 준비해서 그 쿠션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는 규칙을 세웠다. 쿠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즉 차례가 오지 않은 사람은 상대의 말을 무조건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 쿠션을 차례로 옆 사람에게 넘기며 모두가 마음껏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지인은 바로 작고 예쁜 쿠션을 하나 준비해 아내에게 건네며 이 방법에 대해 말해주었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재밌겠다며 선뜻 응해주었다. 토킹 필로우는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다. 그가 쿠션을 안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 역시 아내가 쿠션을 안고 말하는 동안에는 절대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얼마 전에 만난 그는 이제 쿠션이 없어도 서로의 말을 끊지 않게 되었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토킹 필로우는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 이로코이족의 회의 방식에서 유래된 대화법이다. 이로코이족은 회의 때 막대기를 사용하여 발언권을 부여했고 다른 사람들은 경청하게 했다. 이때 쓰는 막대기를 토킹 스틱이라 한다. 고작 작은 쿠션이나 막대기 하나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체에 머릿속 의식을 투영하면 행동의 강제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의외로 효과가 좋다. 또 상대방은 누군가가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이유다. 꼭 쿠션이 아니어도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하면 된다. 내 말을 툭 하면 끊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기 말을 하기 위해 남의 말을 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말을 끊는다는 건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하는 동시에 대화의 관계마저 단절시키는 행위다. 무심코 하는 나의 작은 습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노력해서 고쳐야 한다. 우리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따뜻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상대의 질문에 왜로 되묻지 마라. 우리가 대화를 하는 여러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정보 교환이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나의 정보를 상대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다양하다.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 같은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일은 잘했는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 하고 있는지 등의 일상적인 행동들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에 속한다.
이런 정보 교환은 안부를 묻는 인사말처럼 쓰이기도 해서 우리는 빈번하게 누군가에게 이런 류의 질문을 던지며 산다.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면 응, 밥 먹었어. 혹은 아니, 아직 못 먹었어. 라는 대답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이다. 그런데 간혹 왜? 라고 되물으며 상대가 원하는 정보를 즉시 주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언젠가 캠핑장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한 부자의 대화를 듣게 됐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 빵 준 거 다 먹었어?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들이 왜? 라고 되물었다. 아버지는 먹었는지 궁금해서 라고 다시 물었고 아들은 그제서야 당연히 먹었지 라고 대답했다. 그 부자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두 사람이 매번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질문에 맞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왜? 라고 먼저 묻는 식으로 말이다. 보통 이런 대화는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라는 말이 나오고 난 뒤에야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마디씩 더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왜라고 다시 되묻는 화법은 상대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해 줄 마음이 없음을 드러낸다. 원하는 것을 쉽게 주지 않겠다는 삐딱한 태도를 은근히 드러내는 셈이다. 그래서 질문을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나와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경우에 따라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져서 불쾌한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 그래서 상대의 질문에 곧바로 왜? 라고 되묻는 것을 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끔 한두 번쯤 이 말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왜? 라고 날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잠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모든 대화에서 습관처럼 되묻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온 행동이라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무척 어렵다. 왜? 라고 되묻는 대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것이다. 이 불편함은 쌓이고 쌓이다 결국엔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좀 말해주면 어디 덧나? 매번 왜 그래? 그 말투 좀 고쳐. 라는 말로 터져버린다. 나의 왜? 라는 한 음절의 말이 나의 소중한 사람의 불편함이 될 수 있다면 그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기꺼이 알려주는 건 어떨까? 밥 먹었다고, 참 잘 잤다고, 일 잘했다고, 어디에서 누구와 무얼 하고 있다고 바로 대답해 주는 것이다. 만약 묻는 이유를 꼭 알아야겠다면 일단 대답을 먼저 한 뒤에 부드럽게 왜? 라고 물어보자. 상대의 궁금증도 해소시켜주고 나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화의 순서다. 상대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는 대화는 나이를 물어보는 상황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네, 올해 45살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살처럼 보여요? 라고 대받아치는 사람도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예전에는 몇 살처럼 보이냐는 질문을 자주 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나의 질문에 상대방이 곤란해하고 난처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순간 대화 습관을 바로 고쳤다. 몇 살처럼 보이냐는 질문을 돌려받으면 도대체 몇 살처럼 보인다고 말해야 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상대의 나이보다 최대한 어리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유일하게 나이만큼은 정답을 맞추는 게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나이 맞추기 퀴즈를 일상에서 즐기는 소소한 재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난처하고 곤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나이를 묻는 누군가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는 쪽으로 습관을 바꾼 이유도 그 누구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내 나이를 자랑하고 남의 나이를 존중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나이를 밝히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된다. 누군가의 질문에 왜라고 질문으로 대받아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습관은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은 누군가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는 최고의 방패지만 소통을 위한 대화에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태도다. 왜라고 되묻는 것은 침묵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일 정도로 침묵은 나쁘다. 침묵은 단순히 상대의 물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질문하는 상대방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면 인격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는다. 우리는 때때로 팬들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여 문매를 맞은 유명인들의 뉴스를 접하곤 한다. 펜과 종이를 내밀며 사인을 요청하는 어린 팬에게 눈길 한 번,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갈 길을 가는 스타들에게 대중은 분노한다. 대중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인을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다. 유명인도 사람이기에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는 사인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그 요청을 전부 받아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침묵과 무반응이다. 부부, 친구, 연인,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에서도 침묵은 똑같이 나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한 가지 원칙을 세우기를 권한다. 침묵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상대의 말을 진짜 못 들은 것이 아닌 이상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는 원칙 말이다. 설령 서로에게 화가 나서 관계가 냉랭해졌더라도 상대의 말에 대답은 해주기로 정해두는 것이다. 요즘 고민 있어? 라고 물어오는 사람에게 왜? 나 고민 있어 보여? 라고 퀴즈를 내지 말자.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침묵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의 존재감을 지켜주는 멋진 대화 상대가 될 것이다.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주는 질문을 던진다.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어느 평일 오후 갑자기 팀장님께서 말을 건넨다. 상화 씨,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별일은 없지만 주말 스케줄을 묻는 게 어딘가 쎄하다. 팀장님은 우리 회사에서 소문난 등산 많이 하기 때문이다. 등산을 가자고 하시는 거라면 적당한 핑계를 대고 바쁜 척을 해야 하는데 혹시 저번에 말씀하신 소개팅 때문이면 어떡하지?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어느 쪽에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그런데 팀장님의 온화한 표정을 보니 왠지 소개팅 쪽일 것 같다. 네 팀장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이번에 산 가는 거 어때? 자네 등산 장비 다 있지? 망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만들어 본 에피소드지만 직장 생활에서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웃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곤 한다.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실 때도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도 동료와 회의를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서로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때 질문하는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질문부터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위 에피소드의 팀장님처럼 친구야, 오늘 퇴근하고 약속 있어? 라고 말이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일정이 있다면 나 퇴근하고 약속 있는데 왜? 라고 말할 것이고 일정이 없다면 나 퇴근하고 약속 없어. 왜? 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일정을 물어보는 이유가 궁금하기 마련이니 왜라고 반드시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 그제서야 퇴근 후에 별일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했지 라고 질문의 목적을 밝힌다. 별일이 없어서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이미 약속이 있다고 밝힌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어색해진다. 일정을 묻는 이유를 확인하는 질문은 선약 때문에 함께 저녁을 먹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한 번 더 확인할 뿐이다. 그리고 때로는 제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선약에 밀렸다는 서운함을 느끼게 만든다. 보통은 이런 순서로 대화를 나눈다. 이 순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첫 대화를 살짝만 바꾸면 상대를 좀 더 배려하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친구야, 오늘 퇴근하고 별일 없으면 같이 저녁 먹을래? 라고 제안의 내용을 처음부터 밝히는 것이다. 이 대화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되는 이유는 바로 거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시간은 되지만 피곤해서 혹은 기분이 별로여서 등의 이유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기 싫을 때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미 별일 없는데 왜? 라고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버리면 그 순간부터 거절이 곤란해진다. 시간이 안 됨, 다른 일정이 있음 같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절의 이유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제안의 내용을 처음부터 밝혀서 상대가 거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거절하는 사람도 편하지만 거절을 당하는 쪽도 선약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더불어 이런 대화 방식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횟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장점도 가진다. 감정적 측면에서 보나 효율적 측면에서 보나 사소하지만 분명 좋은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연장자와 연소자 같이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위계가 존재하는 관계에서 이것이 더욱 좋은 배려로 작용할 수 있다. 손 아랫사람과의 편안한 거절을 위해 손 윗사람이 먼저 용건을 밝혀주는 행동은 사소하지만 그 자체로 멋진 리더십이 되기도 한다. 이런 배려는 내 제안이 언제든지 거절당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사니까, 어른이니까 내 제안은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닫힌 마음은 결국 이기적인 대화로 이어지고 그런 대화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이 사람이 제안을 거절할 때마다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이 사람이 제안을 거절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로부터 제안을 받는 일 자체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의 소통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열린 마음은 배려의 대화로 이어지고 그런 대화들은 당신을 대화하기 좋은,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를 배려하며 하는 대화는 비단 상대뿐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